안녕하세요. 전 아이 셋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전 2년 전 정말 큰 아픔을 겪었었는데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현실도 각박했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 발버둥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매정하게도 저한테 계속해서 힘든 시련만 주더군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든 나머지 소중한 물건까지 팔려고 했던 그 순간 저에게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에겐 너무나도 특별하고 감동적인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늘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지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네 식구가 서로 의지하면서 정말 사이좋게 지냈거든요. 남들이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고급 음식보다 가족끼리 양푼에 남은 반찬 다 때려놓고 비벼 먹던 비빔밥이 저한텐 제일 맛있었어요. 돈은 없었어도 마음만큼은 여유로웠던 거죠.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전 대학을 졸업한 후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30대 초반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도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시골도 그냥 시골이 아닌 완전히 깡시골에 있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달려 시댁에 도착하면 시부모님께서 직접 텃밭에서 딴 야채들을 먹어보라고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어머, 무슨 오이고추가 이렇게 아삭하고 달아요? 역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직접 키우신 거라 품질이 다른가 봐요. 그럼 나랑 네 시아버지가 정성 들여서 키운 건데 마트에서 사 먹는 고추랑 비교하면 안 되지. 내가 너희 집에 갈 때 좀 싸줄 테니까 가져가서 밥 반찬으로도 먹고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도 좀 먹어라. 저희 시댁은 완전 옛날 집이다 보니 화장실도 밖에 따로 있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낡아서 그런지 뻑뻑해서 잘 열리질 않는 거예요. 전등도 고장나서 어두운 데다 화장실 안에 벌레도 있다 보니 순간 너무 무서워서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나 문 좀 열어줘. 나 여기 갇혀있단 말이야. 빨리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아휴, 우리 새아가가 화장실에 갇힌 줄 알고 무서웠구나. 이거 문짝을 얼른 고치던지 해야지. 이러다가 우리 예쁜 며느리 찾겠다. 찾겠어. 그날 겁에 질려서 눈물을 찔끔 보였더니 저희 시부모님께서 저를 되게 귀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주말에 대청소를 하신다고 하길래 좀 도와드리려고 남편과 같이 친정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구를 척척 나르고 청소랑 분리수거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이야, 역시 젊음이 좋긴 좋네. 오늘 만약에 자네가 없었으면 우리끼리 고생 꽤나 했겠는데. 그러게요. 우리 형부 이제 보니 겉모습만 듬직한 게 아니라 힘도 센 것 같아요. 언닌 이렇게 멋진 형부랑 결혼해서 진짜 좋겠다. 남편은 그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친정에 무슨 일만 있으면 꼭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마치 딸밖에 없는 저희 집에 든든한 아들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남편한텐 정말 도플갱어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쌍둥이 동생인 시동생이었어요. 키도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심지어 안경도 비슷한 걸 쓰니까 저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남편의 시동생과 사이가 워낙 좋아서 평소에 옷 같은 것도 나눠 입더군요. 제이가 이거 나 이번에 산 바지인데 허리가 좀 안 맞더라고. 네가 그래도 나보다 허리가 좀 얇으니까 이거 네가 입을래? 뭐야. 나한테도 허리가 안 맞는데?
아, 내가 요즘에 밥을 좀 많이 먹었더니 살이 좀 붙었나 보다. 뭐라고? 아유, 그래도 우리가 허리 사이즈만큼은 달랐는데 이젠 허리까지 완전 똑같잖아. 너 설마 나랑 똑같아지고 싶어서 일부러 살찌운 거 아니야? 아이,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 두고 봐. 나 다시 살 빼서 형보다 날씬해질 거야. 우리가 아무리 쌍둥이여도 구분할 수 있는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옷 하나를 가지고도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사이가 엄청 좋았었대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시동생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시동생과 남편이랑 셋이서 조개구이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시동생이 술을 한 잔씩 하더니 저한테 남편 자랑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형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멋있었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쌍둥이라고 일부러 이름 바꿔 부르면서 놀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형이 교복에 붙어 있는 이름표 안 보이냐고 눈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대학생 때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 단골 손님 중에 맨날 저한테 카드 던지고 막 무시하는 손님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형이 일부러 그 손님 올 때 저인 척하면서 따끔하게 한 방 먹여준 적도 있었어요. 우리 형 진짜 대단하죠? 시동생은 그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저희 남편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꾸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제 먹은 조개구이 때문에 탈이 난 게 아닌가 싶어서 병원부터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병원 가기 전에 시동생한테 먼저 전화를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똑같이 아팠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배탈이 났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시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시동생도 배탈이 났다는 거예요. 뭐야, 아, 역시 형도 배탈 날 줄 알았어. 나도 배가 너무 아파서 잠도 별로 못 자고 일찍 깼거든. 그러고 보면 형이랑 나랑 장 안 좋은 것도 똑같네. 우리 어릴 때 누구 한 명이 기침하면 똑같이 기침하고 열이 나도 똑같이 났었잖아. 아휴,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무튼 너 혼자 병원 갈 수 있겠어? 내가 병원까지 데려다 줄까? 참, 아이, 똑같은 환자끼리 뭘 데려다 준다고 그래. 나 그냥 차 끌고 가면 되니까 형이나 얼른 병원에 가셔. 형이 자꾸 화장실 들락거리면 형수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저도 어디선가 쌍둥이들은 아파도 똑같이 아프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그러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조개구이를 먹은 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 이후에도 남편이랑 시동생이랑 둘이서 얼마나 웃기는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전 그렇게 시동생 덕에 더 재밌는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들까지 생기니까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도 성격이 참 좋아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형님,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이랑 구분하기 진짜 힘들지 않아요? 저는요, 아직도 아주버님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동서, 그거 익숙해지려면 시간 좀 걸릴걸? 나도 우리 그이랑 서방님이랑 구분 안 가서 몇 번이나 실수할 뻔했는지 몰라. 안경이라도 좀 다른 걸 쓰면 구분하기 쉬웠을 텐데 둘이 취향도 똑같다 보니까 하고 다니는 것도 비슷해서 더 구분하기 힘들다니까. 시댁에 갈 때도 동서와 같이 열심히 음식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엄청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어머, 너희는 어쩜 동서지간에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잘 지내니? 며느리들끼리 언니 동생처럼 잘 지내니까 정말 보기 좋구나. 어머님, 이게 다 형님이 성격이 좋으셔서 그래요. 형님이 절 잘 받아주시잖아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동서가 워낙 성격이 싹싹해서 그런 거지. 동서 나 말고 다른 형님을 만났어도 분명히 잘 지냈을걸? 그렇게 동서와도 잘 지내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한테 정말
예상치 못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 5년 차 때 막내딸을 낳았는데 처음엔 너무 예쁘기만 했던 저희 딸이 시간이 갈수록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한쪽 다리를 질질 끌듯이 걸어가길래 다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진단을 듣고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어릴 때 잠깐 저러다가 재활받으면 멀쩡해지는 경우도 있대. 우리 태린이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 우리 태린이가 혹시라도 남들보다 힘들게 살아야 될까봐 너무 걱정돼. 이게 다 내가 태린이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그 후 저와 남편은 딸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점점 발달도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도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남편이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가서는 저 대신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태린이 아직 어리니까 희망도 있고요. 만약에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든 평생 먹여 살릴 테니까 저만 믿어주세요. 아휴, 역시 우리 윤서방이 참 듬직하구만. 자네도 태린이가 아파서 많이 힘들 텐데 힘든 내색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네. 우리 태린이가 아빠를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전 그 후 저희 딸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딸을 돌보게 되었어요. 집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숫자도 가르치고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뇌성마비가 있으면 지적장애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데 하필이면 저희 딸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끔씩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엄마니까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딸을 위해 최대한 많은 걸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서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동서도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가끔씩 주말에 시동생과 같이 저희 집에 와서는 저희 애들까지 싹 다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가더라고요. 저와 남편을 보곤 이럴 때라도 좀 쉬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런 시동생이랑 동서가 너무 고마워서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장을 봐서 맛있는 걸 해주곤 했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저보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다면서 늘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어요. 게다가 시아버진 저희 애들한테 농촌 체험 시켜준다면서 논밭 구경도 시켜주시고 개구리나 잠자리 같은 것도 잡아서 보여주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시댁에 가는 걸 정말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댁에 가서 애들을 다 재우고 시부모님과 술 한잔을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애미야, 너 애들 키우는 거 힘들지 않니? 평범한 애들도 셋이나 키우려면 힘든데 하필이면 태린이가 몸이 아프다 보니 네가 엄마 역할 하느라 너무 지치고 힘들 것 같아서 내가 가까이에 살면 태린이를 내가 대신 봐줄 텐데 그러질 못하니까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어머님이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태린이는 제 딸인데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그리고 저 하나도 안 힘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인데 사랑하는 딸을 위해 뭐든 못하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말없이 절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반찬 만드는 수고라도 좀 덜 나면서 새벽부터 반찬을 잔뜩 만들어 저한테 싸주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해 더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던 시어머니께서 제가 결혼한 지 8년쯤 되었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자주 찾아갔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는 아픈 딸을 키우는 절 더 걱정하시더군요. 그러다가
투병 생활을 하신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한테 주실 게 있다면서 무슨 금목걸이 하나를 주시더군요. 이거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난 이제 필요 없으니 네가 갖고 있거라. 난 어차피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런 목걸이 같은 건 이제 걸고 다닐 일도 없거든. 마음 같아서 너한테 더 좋은 걸 많이 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주는 날 이해해다오. 어머님, 저한테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전 누가 100만 금을 준다고 해도 어머님이 주신 이 목걸이가 더 좋아요. 어머님이 갖고 계시던 소중한 목걸이를 주신 거니까 저도 이거 오래오래 고이 간직하고 있을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 목걸이를 주신 지 얼마 안 돼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떠나신 게 너무 슬퍼서 그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저희 딸이 특수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같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아프다 보니 앞으로도 들어갈 돈이 많을 것 같은데 회사 월급으론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딸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랑 같이 장사를 하다가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집에 먼저 가서 딸을 돌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뇌성마비 때문에 손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는데 하루는 딸이 밥 먹다 말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밥 안 흘리고 싶은데 자꾸 흘려요. 괜찮아. 밥 좀 흘리면 어때서 그래. 나중에 엄마가 다 닦으면 되니까 맛있게 먹을 생각만 해. 엄만 태린이 네가 엄마가 해준 밥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거든. 그런데 저희 딸은 점점 자기 자신이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한 번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왜 난 구구단을 못 외워요? 맨날 외우는데 맨날 까먹어요. 나도 구구단 잘하고 싶은데. 아유, 구구단 좀 못하면 어때서? 꼭 공부를 잘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구구단 같은 거 좀 몰라도 착하게만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테리나,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천천히 해보자. 알았지? 그때쯤 제 여동생도 결혼을 했는데 여동생이 저희 애들을 그렇게 챙겨주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간식도 사다 주고 저희 애들과 진짜 잘 놀아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도와주는데도 저희 집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안 그래도 애를 셋이나 키우느라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장사까지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쪼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빛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시동생이 최근에 계속 안색도 안 좋고 몸도 부어 보였는데 병원에 갔다가 간 경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전혀 호전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동서가 검사를 해봤는데 공여자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네 애들은 아직 어리고 그렇다고 연세 많은 시아버지가 하실 수도 없다 보니 결국 저희 남편이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병도 없고 쌍둥이여서 그런지 역시나 적합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동서가 펑펑 울면서 저랑 남편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저희 남편 간이식 못하면 이대로 세상 떠날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할 테니까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당장 간이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동서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하지만 저와 저희 애들한테도 남편이 소중했기 때문에 쉽게 간이식을 해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저랑 애들이 남편을 붙잡고 간이식을 계속 반대했어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간이식을 해주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당신이 건강도 잃고 평생 힘들게 살면 어떡해? 당신이 서방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싫단 말이야. 그래요, 아빠.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기다리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이식받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해요. 네? 하지만 시동생과 워낙 우애가 깊었던 남편은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더군요. 내가 우리 제이기 쌍둥이 형인데 간이식을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 나랑 제이긴 어렸을 때부터 한 몸이었단 말이야. 내 동생은 내가 살려야지. 저랑 애들이 몇 번이고 남편을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저도 남편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을 얼마나 아끼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희 남편은 수술대에 올라 시동생에게 간 이식을 해주게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남편과 시동생 둘 다 멀쩡하게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진 눈을 뜬 시동생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시고, 시동생도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펑펑 울면서 저희 남편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형, 정말 고마워. 형이 나 살린 거야. 형 아니었으면 난 벌써 황천길로 가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 거 가지고 고마워할 필요 없어. 너도 만약에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으면 나 도와줬을 거 아니야. 너랑 난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네가 아프면 당연히 내 간이라도 떼어줘야지. 그러자 이번엔 동서도 절 붙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이 끝까지 반대하셨으면 아주버님이 수술 안 하셨을 텐데 이게 다 형님이 이해해 주신 덕분이에요. 형님이 우리 그이 살리신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아니야. 내가 처음에 얼마나 반대했는데. 나한테도 서방님은 참 소중하지만 우리 남편이 수술하다가 혹시 잘못되거나 나중에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거야 당연한 거죠. 저 같았어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앞으로 평생 잘할게요. 그렇게 시동생은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저희 남편도 시간이 지나 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딴 것보다도 저희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결국 남편이 시동생한테 간이식을 해준 지 2년 만에 저희 부부는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바로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막내딸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엔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사를 하면서 쌓인 빚이 있다 보니 생활이 너무 쪼들리더라고요. 결국 저희 남편은 생활비를 더 벌어야겠다며 퇴근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주말까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평일에 거의 새벽 1시 정도까지 대리운전을 했는데 일 끝나고 나면 꼭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집에 가. 그래도 오늘은 이상한 손님은 안 만나서 별로 안 힘들었어. 아유, 안 힘들긴.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 힘들어. 내가 진짜 당신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온다니까. 그나저나 여보, 배는 안 고파? 내가 야식이라도 좀 해줄까? 아니야. 생활비 벌자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야식 같은 거 먹을 돈 있으면 좀 아껴야지. 그리고 밤에 먹어봤자 뱃살만 늘어나고 건강에도 안 좋아. 나 그냥 자기 전에 집에 있는 우유나 한 잔 마시고 잘래. 남편은 그 새벽에 집에 와서도 꼭 저희 애들 자는 걸 들여다보고 자더라고요. 남편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도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평소엔 대리운전이 끝나고 집에 올 때마다
꼭 저한테 전화를 했던 남편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너무 늦게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평소에 제 전화는 무조건 받던 사람이라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나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 걸까요?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희 남편이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안 하는 바람에 걸어가고 있던 저희 남편을 덮쳐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병원에 바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버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나한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저희 시아버진 쓰러지시고 저희 애들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동서랑 시동생도 크게 충격을 받아 주저앉더라고요. 형, 이거 거짓말이지? 형이 큰 수술까지 하면서 날 살려놓고 형이 나보다 먼저 가버리면 어떡해. 형, 내가 형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눈 좀 떠봐. 나 형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희 친정 식구들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일찍 떠날 수 있냐며 엄청 슬퍼했어요. 저 역시도 남편이 떠난 게 믿어지지 않아서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전 하루하루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갔어요. 남편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처럼 막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냥 이게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희 애들이 보이더라고요. 엄마인 제가 무너지니까 저희 애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앞으론 아무리 슬퍼도 우리 애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은 지금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당시 저희가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엄청 좁고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마침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가해 차주한테서 받은 피해 보상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저희 애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전 애들이랑 같이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전셋집을 하나 발견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그 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 이 집으로 이사 오면 너희들 방이 하나씩 생길 거야. 우리 태린이는 엄마랑 같이 지내면 되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각자 방에서 편하게 공부하면 돼. 그나저나 너희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집 아빠가 너희들 열심히 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렇게 주신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들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비록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이젠 애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더군요.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남편도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사를 가던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비어 있어야 할 그 집에 누군가가 살고 있던 거예요. 저기요, 저희가 오늘 여기 이사 오기로 했는데 그쪽은 누구세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건데요. 혹시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작정을 하고 이중 계약을 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앞이 깜깜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지만 집주인은 저한테 받은 전세 보증금을 다 써서 없다면서 배째라로 나오고 저는 돈 한 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준 돈으로 얻은 소중한 집이었는데 그걸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죠. 결국 전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허름한 월세방을 하나 얻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적인 기분이었는진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희망을 잃고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안 좋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된 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저한테 연락을 할 때마다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동서, 나 진짜 너무 억울해. 왜 하필이면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하냐고. 이럴 때 우리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그래도 마음이 참 든든했을 텐데.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려니까 눈앞이 깜깜하고 너무 막막해. 동서, 나 솔직히 동서 앞에선 괜찮은 척 많이 했지만 아직도 너무 힘들어. 우리 남편 목소리도 너무 듣고 싶고 목소리가 안 된다면 문자라도 제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 왜 안 그러겠어요, 형님. 저도 아주버님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나는데 형님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나저나 왜 하필이면 형님이 그런 나쁜 놈한테 걸리셨는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놈 찾아가서 주머니에 있는 돈 100원짜리 하나까지 다 털어오고 싶어요. 그래도 동서가 제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를 많이 해줘서 그나마 위안이 되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저희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하나 못 사주고 옷도 한 벌 사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희 시아버지 물론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형편이 안 좋다 보니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 여동생도 최근 들어 생활이 쪼들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언니, 내가 아무 도움도 못 되어줘서 미안해.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그이가 계속 월급 밀리다가 얼마 전에 실직까지 했잖아. 게다가 나도 우리 애가 어리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있는 돈도 다 까먹고 있는 중이거든. 언니, 내가 지금은 언니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나중에 좀 여유되면 어떻게든 언니한테 꼭 보태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힘내. 알았지? 그렇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전 매일매일 힘든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찬거리 하나 살 때도 돈 몇백 원 때문에 들었다 놨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제 중학생이 된 저희 아들들이 좁은 방에 낑겨서 공부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게다가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저보고 자꾸 쉬는 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런데 쓸 돈도 아까워서 항상 저 혼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차라리 저희 애들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가며 힘들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 생활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했어요. 심지어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계속 못 냈더니 집 앞에 단전을 시킨다는 공고문까지 붙더라고요. 안 그래도 추운 날씨에 가스비 아낀다고 보일러도 거의 안 틀고 전기장판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전기가 끊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더군요. 저는 몰라도 저희 애들까지 냉골에 재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돈 될 만한 물건이 없을까 싶어서 집안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던 금목걸이가 눈에 띄었어요. 이걸 팔면 돈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시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물건이다 보니 다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 몇 날 며칠 그 목걸이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목걸이를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결심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서 동서한테 전화해 얘기했습니다. 동서, 나 그냥 어머님이 주신 목걸이 팔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목걸이만큼은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이 목걸이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아휴, 형님,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아끼시던 그 목걸이를 팔 생각을 하시다니. 그리고 며칠 후 전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시어머니의 목걸이를 팔기 위해 목걸이를 챙기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서 현관문을 나서는 발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한 세 걸음쯤 걸었을 때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였는데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리더군요. 세상에 그 문자는 제 통장에 자그마치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였거든요. 게다가 돈을 입금한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희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저희 남편이 저한테 돈을 보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곧 이어서 문자 하나가 더 도착하더군요. 그건 바로 남편이 저한테 보낸 문자였어요. 여보, 나 없이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내가 당신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난 당신이 나 없이도 씩씩하게 잘 살 거라고 믿어. 당신 원래 생활력도 강하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잖아. 내가 하늘나라에서 늘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울지 말고 힘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항상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군요. 세상을 떠난 남편이 어떻게 문자를 보낸 건지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게다가 오랜만에 남편이 따뜻한 말투로 문자를 보내주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눈물까지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돈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다시 한번 보니까 세상에 문자를 보낸 사람 번호가 저희 시동생 번호더라고요. 전 놀라서 바로 시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방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방님이 저한테 문자 보낸 거 맞죠? 설마 이 돈도 서방님이 보낸 거예요? 아, 많이 놀라셨죠? 맞아요. 문자랑 돈이랑 다 제가 보냈어요. 형수님이 요즘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저희 형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그렇죠. 아, 문자에 그렇다 치고 이 돈은 도대체 뭔데요? 아, 저 이 돈 못 받아요. 내가 다시 입금해 줄 테니까 얼른 계좌번호 불러봐요. 아니에요. 저 그 돈 꼭 형수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시동생은 제가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시동생이랑 동서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5천만 원은 시동생이 적금도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우리 형이 어릴 때부터 늘 절 지켜주고 제가 간경화로 아팠을 땐 간 이식까지 해주면서 제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형수님도 애들을 셋이나 키워야 돼서 걱정이 많았을 텐데도 우리 형이 저한테 간 이식해준다는 거 허락해 주셨고요. 형이랑 형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그까지도 5천만 원이 대수겠어요? 전 오히려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큰 돈이잖아요. 괜히 나 때문에 대출까지 받고 이게 뭐예요. 어차피 전 형 덕분에 건강 되찾아서 계속 일할 수 있잖아요. 대출 받은 거야 앞으로 일해서 갚으면 되고 제가 그 돈 형수님한테 드렸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저희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수님은 나쁜 놈한테 잘못 걸리는 바람에 지금 엄청 힘들게 살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형뿐만 아니라 형수님이랑 조카들도 중요한데 이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거 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시동생이 그렇게 말하자 이번엔 동서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이러더라고요. 형님,
저도 형님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 요즘에 형님한테 전화할 때마다 형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 줄 아세요? 형님은 아픈 태린이를 키우면서도 늘 씩씩해 보여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너무 힘도 없고 우울해하시니까 제가 알던 형님이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형님, 전 형님이 예전처럼 잘 웃고 씩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 절대 거절하지 마시고 필요한 데 쓰세요. 동서, 동서까지 왜 그래?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해지잖아. 그 돈 동서랑 서방님이 열심히 벌고 모아서 마련한 돈일 텐데 그걸 어떻게 내가 쓸 수가 있겠어. 진짜 부담 가지지 말고 쓰셔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힘들 때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돌아가신 아주버님께선 우리 그이 목숨까지 살려주셨는데 저희가 이 정도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죠.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전 동서를 끌어안고 몇 번이나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마워, 동서. 내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그리고 서방님도 진짜 고마워요. 하마터면 어머님이 물려주신 이 소중한 목걸이까지 팔 뻔했는데 서방님이랑 동서 덕분에 소중한 추억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흐뭇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동선 절 따라서 같이 울더라고요. 그날 동서랑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그 후 전 시동생과 동서가 준 그 돈으로 삶의 희망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급한 전기세와 공과금도 납부를 하고 저희 애들한테 밥도 든든히 먹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얼마 후 시동생네 부부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집이 가까워지다 보니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있답니다. 시동생은 종종 저희 애들한테 용돈도 주더라고요. 얘들아, 너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작은 아빠가 용돈 줄 테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들어야 된다. 너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야. 너희도 알지? 그럼요. 당연히 알죠. 엄마 없었으면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저희도 나쁜 길로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때 너무 슬프고 힘들었는데 엄마가 저를 지켜주셔서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었거든요. 역시 너희 엄마 아빠를 닮아서 참 어른스럽고 똑똑하구나. 이러니 내가 올 때마다 용돈을 줄 수밖에 없지. 자, 기분이다. 오늘은 이 작은 아빠가 용돈 따따블로 준다. 그러다가 하루는 시동생이 어릴 때 저희 남편이랑 찍었던 사진을 저한테 여러 장 가져다 준 적이 있었어요. 형수님, 이건 저랑 형이랑 고등학교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건 저 대학교 졸업할 때 형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형이랑 둘이 등산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 형 이때도 되게 멋있지 않았어요? 우와, 정말 그렇네요. 근데 갑자기 이 사진들을 왜 가져온 거예요? 아, 이거 형수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물론 형수님도 우리 형이랑 찍은 사진이 많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진 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형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사진들도 한 번씩 꺼내 보세요. 전 이거 말고도 형이랑 찍은 사진 많으니까 이건 형수님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시동생이 굳이 제 생각해서 사진까지 가져왔는데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게다가 동서도 평소에 절 어찌나 챙기는지 집에서 맛있는 음식만 했다 하면 꼭 반찬통에 싸서 저희 집에 가져오더라고요. 저희 딸이 동서가 해준 음식을 잘 먹으니까 동서가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칭찬도 많이 하더군요. 어머, 태린이 너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는구나. 원래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어야 튼튼하게 크는 건데 우리 태린이는 아무거나 다 잘 먹는 거 보니까 나중에 엄청 튼튼해지겠는데? 정말요? 저 그럼 앞으로도 엄마가 해주는 음식, 작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 하나도 안 빼고 다 잘 먹을래요. 제가 튼튼해져야 우리 엄마가 눈물을 안 흘리시거든요. 저희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가슴이 찡해 오더군요. 비록 뇌성마비와 지적장애 때문에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았지만 이럴 때 보면 또 되게 어른스러운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텐 시동생네 부부 말고도 정말 좋은 가족이 많았습니다. 제 여동생도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저희 딸을 챙겨주고 저희 부모님도 반찬까지 해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상이야, 이거 고사리랑 숙주나물이랑 시금치 나물 한 거거든. 너 어릴 때 이렇게 나물에다가 밥 비벼 먹는 거 엄청 좋아했잖아. 입맛 없을 때 여기다가 고추장 넣고 한번 비벼 먹어봐. 엄마가 싸다 주신 그 나물에 고추장을 넣고 밥을 비벼서 저희 애들과 같이 나눠 먹었는데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가진 건 없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니 지금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보다도 지금은 제 옆에 더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애들을 데리고 시아버지를 찾아뵐 때도 많았는데 시아버지께서도 늘 인자한 웃음으로 절 맞이해 주셨어요. 애미야, 내가 항상 너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너희가 이렇게 올 때 밭에 있는 토마토나 좀 따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아유, 아버님께서 직접 기르신 토마토인데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앞으로도 저랑 애들이 아버님이 기르신 토마토 계속 먹을 수 있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그래야지. 이 시애미도 세상 떠나고 우리 아들도 하늘 날아갔는데 나라도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 손주들한테 이런 거라도 챙겨줘야지. 나 그래서 요즘에 산책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우리 손주들 대학 가는 것까진 보고 갈 거야. 지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답니다. 중간에 정말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시동생과 동서 덕분에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나머지 가족들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하늘 날아 있는 저희 남편도 이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저희 남편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애들한테 훌륭한 엄마까지 못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거라고요. 저희 막내딸이 성인이 되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며 도와줄 거고, 저희 아들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한테도 제가 그동안 받은 만큼 꼭 돌려줄 생각이에요. 제가 유튜브 사연을 보다 보니까 고마운 사람한테 영상 편지를 남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항상 저희 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저한테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준 남편한테 영상 편지를 하나 남겨보고 싶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전 남편에 대한 영상 편지를 끝으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하늘나라에선 잘 지내고 있지? 난 요즘 정말 행복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이 나한테 정말 많이 힘이 되어주고 있거든. 특히 서방님이랑 동서 덕분에 힘들었던 고비를 넘긴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서방님이 당신이랑 얼굴만 똑같은 게 아니라 인품까지도 똑같은가 봐. 여보, 나 앞으로는 울지 않고 우리 애들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나중에 나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우리 나중에 꼭 웃으면서 보자.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아내 강상이가.